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인생을 전부 망쳐놨다고. 그 남자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제 목소리가 그렇게까지 차갑게 나갈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의 주먹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 저는 차라리 이 모든 게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독한 현실이었죠. 사람들은 말하죠.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고요. 그 말이 제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관통하게 될 줄은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쉰을 앞둔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23세 결혼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 기숙사로 떠나기까지 제 세상은 늘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갔죠. 모든 비극은 바로 그날 제 생일에 시작되었습니다. 23년의 결혼 생활 중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그날이 사실은 제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시작점이었다는 걸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이에요. 혹시 아직 예상 밖 사연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 이야기의 다음 편이 올라오면 바로 소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딸아이는 기숙사에 있었고 저와 남편 단둘이서만 지내고 있었죠.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자.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밖에서 먹으면 안 돼요?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칼질도 좀 하고 싶네. 아니야, 이번엔 꼭 집에서 먹고 싶어. 그리고 나 믿고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 남편은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 남편은 기념일 같은 걸 살뜰히 챙기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이벤트를 준비하는 모습은 결혼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작은 케이크 하나 사오고 미역국이나 끓여주려나 보다. 그 정도만 상상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 우리 딸 왔구나? 정연아, 생일 축하한다. 거실에는 친정엄마와 여동생 부부가 환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가족들을 전부 부른 것이었죠. 순간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활짝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프라이즈, 여보, 생일 축하해.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손에 들고 있던 폭죽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터졌습니다. 그 소리에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이벤트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큰 감동은 정말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서 심장이 벅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정연이 우는 거야? 아이고, 감동했나 보네. 역시 우리 김서방이 최고야. 이러니 내가 사위를 안 예뻐할 수가 있나. 친정엄마는 평소에도 사위를 아들처럼 아끼셨는데 오늘 일로 남편을 더욱더 칭찬하며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는 그 칭찬에 괜히 제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죠.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는 잠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 옷 좀 갈아입고 금방 나올게요. 회사에서 입고 온 정장이 불편해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짓더니 작은 상자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자, 이거 생일 선물이야. 선물 상자는 백화점에서 산 것처럼 아주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남편의 세심한 준비에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보. 나 오늘 정말 많이 감동했어요. 태어나서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 같아. 고맙긴, 어서 옷 갈아입고 나와. 다들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말하며 남편은 먼저 안방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난 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선물 상자를 풀었습니다. 도대체 뭘 샀길래 이렇게까지 포장을 했을까? 상자 안에는 작은 금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걸이보다 더 저를 놀라게 한 건 그 안에 함께 들어있던 작은 편지였습니다. 웬일이야? 편지까지 다 썼대? 이 사람이 이렇게 로맨틱한 구석이 있었나? 기분은 좋네.
저는 또 한 번 감동하며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하지만 편지에 적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미나야, 우리의 3주년을 축하해.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나, 3주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처음엔 남편이 짓궂은 장난을 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떤 남편이 아내의 생일날 이런 끔찍한 장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순간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이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머릿속에 단 하나의 단어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람. 이 인간 바람이 났구나. 상황은 명백했습니다. 남편이 제 선물을 사면서 내연녀의 선물도 함께 샀고 실수로 그 두 선물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건네야 할 낯뜨거운 연애 편지까지 제 손에 들어온 것이었죠. 어쩐지 안 하던 짓을 한다 했습니다. 내연녀에게 보낼 편지가 엉뚱한 사람 손에 들어왔다는 걸 남편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이 모든 상황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고 당장 편지를 들고 나가 따져봤자 남편이 뭐라고 변명할지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장난이었어. 당신 놀라는 표정 보려고 오해하지 마. 솔직히 남편이 그렇게 둘러대면 저 역시 더 이상 추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도의 증거를 잡을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버릴 게 분명했죠. 저는 짧은 순간 머리를 빠르게 굴렸습니다. 일단 이 편지를 남편에게 들키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편지를 화장대 가장 깊숙한 서랍 속에 숨겼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걸 공개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억지로 웃으며 생일 파티를 마무리했습니다. 속에서는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친정엄마와 여동생 부부에게도 전혀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엄마는 계속해서 남편을 칭찬하며 저를 보고 얼마나 행복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한 200번쯤 남편의 머리채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엄마, 나 몸이 좀 안 좋네. 미안해요, 다들. 오늘은 조금 일찍 파티를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정말 미안해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며 저는 서둘러 파티를 끝냈습니다. 가족들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애써 태어난 척하며 친정 식구들을 일찍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마구 뒤엉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로 분노를 터뜨릴 수 없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모두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 안엔 무구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도 들어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단 한순간도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제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디 많이 아픈 거야? 요즘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인 척 저를 걱정하는 그의 목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겨웠습니다. 선물 상자가 바뀐 것도 모른 채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으로는 그 어린 년을 생각하고 있겠지. 마음은 이미 다른 여자에게 가 있으면서 뻔뻔하게 나를 걱정하는 척 연기하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그냥 몸살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 푹 쉬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대답한 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자는 척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제 옆에 앉아 있다가 이내 조용히 일어나 안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감고 있던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널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 주마. 조금만 기다려. 아주 잘근잘근 씹어서 내가 남긴 흔적조차 없게 만들어주마. 그때가 되면 내가 아주 실컷 웃어주지. 이제 제게 남은 것은 남편의 외도를 증명할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남편의 외도를 어떻게 파헤쳐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흥신소에 의뢰하는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곧 1년 전 제 친구 정수기의 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숙이도 저와 비슷한 일로 남편의 뒤를 밟기 위해 흥신소를 고용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어설픈 흥신소 직원은 돈만 날리고 결국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들켜버렸죠. 그 때문에 정숙이는 이혼할 때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의 일이 떠오르자 저는 흥신소는 절대 믿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딸아, 세상에 어떤 일이든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으면 반드시 내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거다. 남의 손에 맡기는 순간 그 일은 이미 반쯤 그르친 것이나 다름없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아버지 말씀이 맞다. 남편의 더러운 외도 그 증거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잡고야 말겠다. 결심을 굳힌 저는 그날부터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남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그 작은 기계 안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을 거라 확신했죠. 남편이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하는 긴장감 속에서 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제발 뭐라도 하나만 걸려라.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잠금 패턴을 풀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제 생일과 딸 아이의 생일을 조합한 아주 익숙한 것이었죠. 하지만 핸드폰 안은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통화 목록은 업무와 관련된 이름들로 빼곡했고 메시지함은 마치 어제 막 개통한 새 휴대폰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메신저 앱을 뒤져봐도 의심스러운 대화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역시 이 정도로 치밀한 인간이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지. 허탈한 마음으로 핸드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음 목표물로 남편의 차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차 안에서는 방심했겠지. 그 여자와 미래를 즐기느라 정신이 없었을 테니 블랙박스에 뭔가 찍혔을지도 몰라. 저는 한밤중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와닿는 감각이 생생했습니다. 남편의 차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에 카드를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재생되는 영상은 제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남편의 출퇴근길, 거래처를 방문하는 모습 등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기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전부 확인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의 총 주행 거리에 비해 녹화된 영상의 양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특정 구간의 영상을 삭제한 것처럼 말이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이 자식이 그 여자를 만나러 갈 땐 아예 블랙박스를 끄고 다니는 건가? 남편의 치밀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구역질 나는 새끼, 아주 머리는 비상하구만.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미행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남편의 퇴근길을 몰래 뒤쫓았습니다. 혹시라도 들킬까 봐 심장이 조마조마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그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늘 똑같은 경로로 움직였습니다. 집에서 회사로, 회사에서 집으로. 가끔 들르는 곳이라고는 거래처나 단골 식당뿐이었습니다. 내연녀를 만나러 가는 타이밍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미행하는 걸 이미 눈치챈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의 미행은 별다른 소득 없이 허탈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이래서 다들 돈 주고 사람을 쓰는 거구나? 혼자서는 한계가 있는 건가? 지쳐가는 제 마음속에서 잠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절대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온 것이었죠. 비틀거리며 겨우 집으로 들어오는 남편을 보니 오늘은 기필코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끝을 봐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다시 한번 그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옷주머니를 뒤지고 지갑 속까지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직감적으로 그의 차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그 차 안에 이 모든 것을 끝낼 단서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열쇠를 챙겨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뒤져본 차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차를 전부 분해해서라도 뭐든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독한 마음을 먹었죠. 차 문을 열고 조수석 글로브 박스부터 뒷좌석 시트 및 문 옆에 작은 수납 공간까지 손이 닿는 모든 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실수로 머리핀이라도 혹은 작은 귀걸이라도 하나 떨어뜨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꼼꼼히 찾아보았지만 결과는 허사였습니다. 결국 분노에 찬 저는 트렁크까지 뒤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인간 정말 틈 하나 없이 깔끔하게도 노는구나. 하여간 뭐라도 하나만 걸려봐라. 아주 그냥 트렁크를 열고 안에 있던 남편의 골프채 가방을 꺼내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골프채 하나하나를 꺼내 흔들어보고 가방의 모든 주머니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 안에도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던 바로 그 순간 제 눈에 트렁크 바닥에 깔린 커버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커버의 한쪽 귀퉁이가 미세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급하게 닫은 것처럼 아기가 살짝 맞지 않는 것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트렁크 커버의 손잡이를 잡고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파일 하나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흔히 서류들을 보관할 때 쓰는 투명한 플라스틱 파일이었습니다. 쿵쿵쿵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파일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자 이름에는 남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주소는 우리가 사는 곳과는 전혀 다른 생전 처음 보는 동네였습니다. 그 순간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남편이 이 계약서를 차 트렁크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이유는 단 하나뿐일 겁니다. 내연녀에게 아파트를 사주었기 때문이겠죠. 이 자식이 감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손에 꽉 쥔 채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넌 이제 사망신고만 하면 되겠다, 이 개자식아. 남편은 이중으로 숨겨둔 이 비밀 장소가 완벽하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의 치밀함도 아내의 지독한 집착 앞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날이 밝는 대로 이 계약서에 적힌 아파트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남편의 여자가 도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출근하기만을 기다렸다가 곧바로 집을 났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계약서상의 주소지로 향하는 내내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었습니다. 분노와 기대감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 아파트에 가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를 떠올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여자의 머리채를 바로 잡아챌까? 아니면 품위 있게 그러나 뼈가 있는 말로 조용히 협박을 해야 할까? 그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로 문을 연다면 우아하게 웃으며 말로 압박하고 만약 뻔뻔한 얼굴로 나를 쳐다본다면 그 즉시 머리채를 잡아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심장이 발끝까지 내려앉았다가 다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죄 지은 건 없지 않습니까? 꿀릴 것 하나 없었죠. 잠시 후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문 너머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준비했던 모든 대사를 잊어버렸습니다. 뭐야, 이 애는? 제가 상상했던 요염하고 교활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내연녀는 제 생각보다 아주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제 딸아이 또래 정도로 보일 만큼 앳되고 솜털이 보송보송한 얼굴이었습니다. 기껏해야 20살 아니면 21살쯤으로 보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당황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배였습니다. 여자의 배는 누가 봐도 임신한 것이 분명할 정도로 동그랗게 불러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그 어린 여자가 갸우뚱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그 질문에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남편의 내연녀가 맞다면 분명 내 얼굴을 알아볼 텐데. 하지만 이 어린 여자는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 혹시 오늘부터 오시기로 한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세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그 가사 도우미예요. 당황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모든 상황이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어쩌면 남편과 이 여자는 단순히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일 뿐이고 내가 지금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저는 정말 난처하고 무례한 짓을 한 셈이잖아요.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 저를 그 어린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를 조금의 의심도 없이 정말로 가사 도우미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충 둘러대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저를 충격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서 제 남편과 저 어린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말이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 남편의 내연녀가 맞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심하고 추적했던 모든 것이 틀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체 저 인간은 제정신이 박힌 놈일까요? 어떻게 자기 딸보다도 어려 보이는 여자아이를, 그것도 임신까지 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남편의 내연녀의 모습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티를 벗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한창 대학교 캠퍼스를 누비며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미래를 꿈꿔야 할 나이의 아이였죠.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아버릴까 싶었지만 그 아이가 만삭의 임산부라는 사실에 일단 끓어오르는 마음을 억지로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아이는 내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지? 어떻게 날 보고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지? 순간적으로 이 여자가 지금 모르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앙큼하게 저를 모르는 척하며 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도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사 도우미 연기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우선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차분히 들어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의 내연녀는, 아니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는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 집안일이 영 힘에 부치네요. 그래서 사람을 구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청소는 어디부터 해야 하는지, 빨래는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아주 세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듣는 척하며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제 모든 신경은 거실 벽에 걸린 그 사진에 쏠려 있었습니다. 저 역겨운 위선자. 저 아이 옆에서 저렇게 행복한 척 웃고 있다니.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렇게나 태연하게 연기를 잘한다고? 아니, 이 아이가 정말 남편의 내연녀가 맞아? 혹시 얘가 모르는 배다른 남매라거나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사고쳐서 낳은 숨겨둔 딸이라거나 그런 막장 같은 상황인 건가? 온갖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났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분은 출근하셨나 봐요? 제 질문에 아이는 부끄러운 듯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사실 아직 결혼 전이에요. 이제 곧 올릴 거지만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아이의 불룩한 배로 시선이 향했나 봅니다. 아이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배를 살며시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기가 먼저 찾아와서 좀 보기 그렇죠?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이나 하고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서로 정말 사랑하거든요. 순간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결혼 전? 곧 결혼한다고? 지금 내 남편이랑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거냐?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마지막 확인을 위해 다시 물었습니다. 사진 속 저분이 예비 신랑님이시군요. 실례지만 나이 차이가 꽤 나 보이는데. 네, 맞아요. 나이 차이가 많긴 하지만 그이가 항상 말해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나이 같은 건 아무 상관없다고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어린 여자는 내 남편의 내연녀가 틀림없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사랑? 본처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그게 대체 무슨 궤변이란 말입니까? 저는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이 정도 나이의 남자면 보통은 가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돈 많은 중년 남자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아가씨 하나 데리고 놀고 있는 거라는 생각 안 해봤냐고요. 제 말과 말투에 아이는 순간 움찔하더니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뭘 안다고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세요. 이분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분은 아내와 사별하고 지금까지 혼자 외롭게 사신 분이라고요. 아주머니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이유 없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망치로 얻어맞은 듯 띵 하고 울렸습니다. 사별? 저 인간이 멀쩡히 살아있는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인가. 남편은 이 어린 여자아이를 철저히 완벽하게 속였던 겁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순진한 아이는 그 파렴치한 거짓말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었던 거고요. 저도 모르게 허탈한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가씨가 예쁘고 젊어서 하는 말이에요. 왜 하필 나이 든 남자를 만나? 주변에 젊고 좋은 또래 남자들 얼마든지 많잖아요. 제 말에 아이는 기어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왜 아주머니한테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분은 그냥 나이 든 남자가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만났던 젊은 놈들은 다 어떻게든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이분만큼은 저한테 진심이었다고요. 더 이상 아주머니한테 이상한 소리 들을 이유 없어요. 그러더니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을 가리켰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할게요. 이만 나가주세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에게 정말로 마음을 주고 있었고 그 순수한 마음을 짓밟고 속인 건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때 아이가 제 손에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오늘 헛걸음하신 값이에요. 받으세요. 내일부터는 안 오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얼떨결에 그 아이가 건넨 5만 원을 손에 쥔 채 그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나도 복잡했습니다. 일단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아이가 쥐어준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얼굴, 겁에 질렸지만 저를 쏘아보던 그 단호한 눈빛, 그리고 제 남편을 사랑이라고 말하던 그 순진한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 아무리 곱씹어보고 되짚어봐도 그 아이가 제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눈빛과 말투 모든 것에서 서툴지만 진실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남편. 그 지독한 인간이 저 어린 것을 철저하게 속인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무슨 힘에 이끌린 듯 다시 그 아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문이 열리고 그 아이가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나 사실은... 그런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줌마, 어제 오셨던 가사 도우미 아니죠?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되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어제 아줌마 돌아가시고 나서 진짜로 일하기로 한 아주머니가 다녀가셨어요, 아줌마. 대체 누구세요? 저는 그 아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집안에 들여요? 그것도 혼자 있는 임산부가.
그건 아줌마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아서 그랬어요. 저한테 해코지할 사람 같지는 않아서. 저는 차갑게 웃으며 아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해코지할 사람 맞아요. 내가 바로 당신 인생을 박살내러 온 사람이니까. 나는 저기 저 벽에 걸려있는 사진 속 그 천하의 쌍놈의 아내 되는 사람이라고. 제 말이 끝나자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여러 번 저었습니다.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요. 아내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그분은 아내랑 사별했다고 했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믿건 말건 그건 아가씨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니까. 내 남편 새끼가 바람난 것 같아서 미친년처럼 뒤를 밟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 아이는 여전히 저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방에서 제가 남편에게 받았던 그 저주 같은 목걸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목걸이, 아가씨도 받았죠? 똑같은 걸로. 그 순간 아이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목걸이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쐐기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미나, 맞지? 그 말과 함께 저는 화장대 깊숙한 곳에서 꺼내온 그 편지를 아이의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남편이 당신한테 보내려던 편지야. 내 생일날 내 선물에 이걸 잘못 넣어주는 바람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편지를 본 아이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아이는 갑자기 흡하는 소리와 함께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미나라는 그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의 현관문을 열기 전까지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복수의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뻔뻔하게 나오면 머리채를 잡고 두려움에 떨면 돈으로 협박하자. 하지만 눈앞의 이 상황은 제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온 장수는 적을 마주해야 하는데 제 앞에는 무너진 성벽 아래에서 울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처롭게 우는 미나를 보는데 그녀가 진심으로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진한 얼굴, 공포와 미안함으로 뒤범벅된 눈빛은 연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있을 제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 딸이 세상 물정 모르는 내 딸이 저런 악마 같은 놈에게 속아 저 자리에 무릎 꿇고 울고 있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노로 단단히 쥐어져 있던 제 주먹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나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고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만 울어. 임산부가 그렇게 땅을 치면서 울면 못 써. 뱃속에 아기한테 안 좋아.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게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미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모님. 제 딸 또래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하게 사랑이라는 거짓말을 믿었을지 생각하니 분노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렇게 서럽게 울던 미나는 결국 눈물이 다 말라버린 듯 더 이상 소리내어 울지 못하더군요.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아이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이제 이야기나 들어보자. 처음부터 다 말해봐. 제 말에 미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 고아로 자랐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늘 시설을 옮겨다니며 자랐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기댈 수 있는 어른, 나를 지켜줄 사람, 따뜻한 가족 같은 존재가요. 미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 아주버님, 아니, 사모님 남편분이 저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처음에는 그냥 회사 사장님, 좋은 아저씨라고만 생각해서요. 아빠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미나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그 사람의 사무실에서였어요. 제 남편은, 아니, 그 인간은 번듯한 대기업을 다니다가 사업을 하겠다며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시아버님, 그러니까 제게는 아버님 되시는 분이 워낙 부유하셨기에 그 인간은 아버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사업을 준비했죠. 그런데 그 준비 기간이라는 게 무려 4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사업 준비였는지 아니면 그저 아버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노는 것이었는지 저는 이미 그때부터 의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인간이 드디어 사람을 몇 명 뽑았다고 하더군요. 사무보조와 전문가 몇 명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무보조가 바로 이 아이 미나였던 겁니다. 미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냥 사장님과 직원 사이였어요. 일만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분이 점점 제게 다가왔어요. 혼자 밥 먹는 제게 다가와 같이 밥을 먹어주고 제가 실수해도 혼내기보다는 괜찮다며 다독여주고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항상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젊어서 아내와 사별하고 자식도 없이 지금까지 혼자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게 살아왔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와 당장이라도 저 아이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이 파렴치한 인간, 어떻게 하늘이 무섭지도 않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미나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다시 한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사모님. 맹세요. 사모님께서 저를 상간녀로 소송하시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저를 죽을 때까지 때리시든 저는 모든 벌을 달게 받을게요. 그리고 이제 2번 다시 사모님 남편, 그 사람 만나지 않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차갑게 아이의 말을 잘랐습니다. 됐어, 그런 말은 나중에 듣고. 그럼 뱃속의 아이는, 그 아이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이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떨군 채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 역시 혼란스럽고 두려운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은 명백히 그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어나, 울고 있을 시간 없어. 내 남편한테 소송 걸어. 내가 도와줄게. 미나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해서 위자료도 뜯어내고 저 인간 감옥에 쳐넣어버리자고, 콩밥 제대로 먹여버리자. 미나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법의 심판만으로 이 일을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송으로 복수하는 건 너무나도 깨끗하고 신사적인 방법이잖아요. 위자료 얼마 주고 징역 몇 년 살고 나오면 끝이라니. 저는 그 인간을 최대한 더럽고 지저분하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나에게 한층 더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가씨가 나 좀 도와줘야겠어. 미나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가씨가 나 좀 도와줘야겠어.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듯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놈이 미나,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해봐. 내 인생을 통째로 속이고 뱃속의 아이까지 기문했어. 그리고 나한테,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도. 그런 놈을 그냥 법정에 세워서 판사 앞에서 고개 몇 번 숙이고 위자료 몇 푼 던져주고 끝나게 만들 순 없잖아. 안 그래? 나랑 같이 그 인간 사회에서 2번 다시 고개조차 들고 다닐 수 없게 완전히 박살내버리자.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미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로 얼룩졌던 아이의 얼굴에서 서서히 다른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네, 저 도울게요. 사모님 말씀이 맞아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요. 저는 아이의 결심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미나 네가 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 모든 상처를 다시 꺼내 보여야 할지도 몰라. 정말 괜찮겠어? 미나는 눈물을 닦아내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짓들, 제 인생을 송두리째 거짓말로 망가뜨린 거, 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뭐든 시켜만 주세요.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그 인간만 지옥 불구덩이에 쳐넣을 수 있다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모님.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 대답에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딱 일주일 뒤에 내가 말하는 장소로 와.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인간의 숨통을 끊어놓을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미나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나의 집을 나서며 저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내 남편. 더 이상 다른 불쌍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내 손으로 반드시 확실하게 끝내주리라고. 나와 미나를 속인 그 대가가 얼마나 지독하고 가혹할지 내 놈의 뼈저린 후회 속에 똑똑히 새겨주마.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모든 계획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씩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날, 저는 남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실 그날은 남편이 지난 반년 동안 밤낮 없이 매달려온 첫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인간의 거짓된 인생의 활용점정을 찍을 아주 중요한 날이었죠. 그리고 제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거짓된 삶을 폭로하고 모든 것을 끝장낼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남편의 일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사무실에는 단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미나가 그곳에서 1년이나 일하는 동안 남편의 직원들 중 누구도 제 얼굴을 알지 못했죠.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날이 저의 첫 방문이자 마지막 방문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입구에 도착하자 낯선 얼굴의 직원들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남편의 이름을 대며 그 인간의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직원들은 깜짝 놀라며 굳이 신분증까지 확인한 후에야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어렵지 않게 적의 심장부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투자자들로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니,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오네. 내 사무실엔 발걸음도 안 하던 사람이. 남편은 순간의 놀람을 감추고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의 위선적인 미소를 마주보며 저 역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내의 얼굴로 화답했습니다. 오늘이 당신한테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요. 당신 첫 사업 투자 설명회잖아요. 아내 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힘이 되어주려고 왔죠. 이야, 이거 정말 영광인데 당신이 와주니 벌써부터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네. 저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힘이 불끈 솟는 게 아니라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을 느끼게 될 테니. 남편은 저를 가장 앞자리, 가장 좋은 자리에 안내하며 제 어깨를 자랑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들끓는 분노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무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소규모 설명회라고 들었지만 그래도 3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시간이 되자 남편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연설대 앞에 섰습니다. 남편은 준비한 자료를 하나하나 보여주며 사업의 밝은 미래와 엄청난 성공 가능성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더군요. 하지만 그 모든 말은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전혀 관심이 없었죠.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저 위선자의 가면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벗겨낼 수 있을 것인가. 제 속마음도 모른 채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환하게 웃으며 투자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냐 실컷 웃어둬라. 4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이 더러운 새끼야. 내가 아주 잘근잘근 고통스럽게 숨통을 끊어줄 테니.
드디어 길고 지루했던 남편의 설명이 끝나고 투자자들의 질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나서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 만큼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 역시 준비한 자료가 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개입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나서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자리에 앉아. 하지만 저는 남편의 절박한 외침을 철저히 무시하고 다시 한번 투자자들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듣기 싫다고 하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느 누가 듣기 싫다고 하겠습니까? 투자자들은 제 돌발 행동에 의아해하면서도 이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투자자들이 하나둘 제 이야기에 동조하자 남편도 더 이상 저를 말릴 명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막으려는 남편의 손길을 차갑게 뿌리치고 당당하게 연설대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제 남편과 미나가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연인처럼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띄워지는 순간 장내에는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표정으로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사진, 함께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입안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서로에게 기대어 잠든 사진까지 미나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자료들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 저 남자는 멀쩡히 두 눈 뜨고 살아있는 아내를 두고 자신의 딸보다도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내가 오래전에 죽었다고 그 어린 여자를 속이고 마치 혼자인 사람처럼 행세하며 뻔뻔하게 솔로인 척했습니다. 그 불쌍한 여자는 이 남자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고 그 결과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집까지 얻어주며 두 집 살림을 차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려는 돈이 어쩌면 저 여자의 집을 마련하는 데 쓰였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사무실 안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경악 그리고 불쾌감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게 달려와 팔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제정신이야?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줄 알아? 그러더니 남편은 돌변하여 투자자들을 향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제 아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는데 오늘 깜빡하고 약을 안 먹었나 봅니다. 가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곤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말에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며 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죠. 하지만 저 역시 이대로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속이고 젊은 여자를 기만한 파렴치한 사기꾼이라고요. 이런 거짓말쟁이의 말을 믿고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미친 게 아닙니다. 제 말은 단 하나도 거짓이 아니에요. 제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연설대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저 뒤를 보십시오.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으로 사무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도착한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두 손으로 힘겹게 감싸 안은 채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그러나 단호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마주보고 서 있었죠. 순간 투자자들은 더욱 큰 소리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스크린으로 폭로한 사진 속의 여자가 지금 바로 그들 눈앞에 실제로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그때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모든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저기 저 사모님의 말씀은 전부 사실이에요. 저 남자는 저를 속였어요.
거짓말쟁이라고요. 저 남자가 제게 분명히 말했어요. 아내와는 오래전에 사별했고 지금은 혼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와 결혼해서 뱃속의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 남자가 아내가 있다는 사실도 자식이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 남자는 저를 임신시켜 놓고 미나의 처절한 외침이 끝나는 순간 사무실 안에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한 투자자들의 비난과 욕설이 여기저기서 화산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직원들에게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희들 뭐하고 있어? 멍청하게 지켜보고만 있을 거야? 저 미친 여자들 당장 끌어내. 내 사무실에서 당장 끌어내라고 월급 받았으면 밥값 좀 해, 이 쓸모없는 새끼들아. 남편의 고함에 직원 몇 명이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끌어내려고 제 팔을 붙잡는 순간 저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폭행죄로 바로 고소할 줄 알아. 건드리지 마. 더러워서 내 발로 나간다. 내가.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 저는 분노로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30살 차이는 너무하지 않냐?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좀 양심껏 살아. 이 인간 말종 쓰레기 새끼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똑똑히 맹세하는데 너 반드시 콩밥 먹게 될 거다. 알았어? 그리고 여러분, 저런 인간에게 투자하면 당신들의 그 귀한 돈은 모두 사라지고 말 겁니다. 아니, 설령 투자에 성공한다고 쳐도 당신들 양심의 목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런 파렴치한 놈의 성공에 당신들의 돈이 쓰여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하고 있어? 저것들 당장 안 내보내고. 저는 그렇게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쏟아내고 미나의 손을 잡고 그 지옥 같은 사무실을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모든 것을 잃은 남편의 비참하고 공허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저는 제 옆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미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너 괜찮아? 잠시 머물 수 있는 다른 곳은 있어? 네, 친구 집이요. 그런데 그건 왜? 저 인간이랑 마지막으로 쳐야 할 칼춤이 남았어. 제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연락할 때까지 꼭 거기 숨어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면 안 돼. 그 인간이 전화해도 절대 받지 말고. 알았지? 저는 미나에게 단단히 당부하며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태웠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면 반드시 연락할 테니 그때까지는 죽은 듯이 숨어 있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미나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줌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 사람 정말 많이 화난 것 같던데? 괜찮아. 내가 오늘 이후로 저 인간 다시는 세상빛 못 보게 만들어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어서 가. 미나가 탄 택시가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 저는 그녀의 집, 아니 내 남편이 그 아이에게 차려준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분노로 이성을 잃은 남편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너 미쳤냐? 내가 4년 동안 내 청춘을 다 바쳐서 준비한 사업이야. 그런데 그걸 오늘 내가 전부 망쳐놨다고. 너 제정신 아니지 지금?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지금처럼 정신이 또렷했던 적은 내 평생에 없었는데. 제정신이 아닌 놈은 바로 너지, 이 미친 놈아. 내가 사람 새끼냐 하나뿐인 내 딸 얼굴 볼 낯은 있고 닥치고 당장 와서 사람들한테 다 거짓말이라고 해명해. 투자자들한테 내가 미쳐서 날뛴 거라고 그렇게 빌라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절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모두 그를 사기꾼이라 욕하며 나가버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참을 수 없는 통쾌함에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야,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 알아? 딱 지금 이 상황을 두고 하는 말 아니겠냐? 그동안 네가 뿌린 더러운 씨앗의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라고.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더욱 흥분해서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말해.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불쌍한 미나한테 얻어준 이 집에 있다. 어쩔래, 이 쓰레기 같은 놈아. 그 말에 남편은 분노가 폭발한 듯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 거기 꼼짝 말고 딱 기다리고 있어. 도망갈 생각하지 마. 금방 갈 테니까. 넌 오늘 내 손에 죽었다. 또둑.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그 인간이 오기만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 쪽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고 지옥에서 막 기어나온 악귀처럼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핏발이 선 눈, 악문 턱에서 새어나오는 거친 숨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대체 어떻게 알아낸 거야? 내가 여길 어떻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품에 간직하고 있던 그 편지를 그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종이 한 장이 힘없이 날아가 그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이거 똑똑히 봐. 남편은 잠시 저와 편지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네가 내 생일날 서프라이즈라며 내 손에 직접 쥐어준 내 놈의 연애 편지야. 하긴 제대로 서프라이즈 하긴 했어. 태어나서 그렇게 놀라본 적은 처음이었으니까.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내가 어떻게 내 딸 나이 또래에 저 불쌍하고 어린애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는 거지. 내가 사람이니? 거울이라는 걸 좀 보고 살아. 이 더러운 쓰레기야.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짐승 같은 남편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제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순간 얼굴 전체가 불에 댄 듯 화끈거리고 온몸이 휘청거리며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그래, 잘했다. 어디 한 번 더 때려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진짜 미쳤나. 남편의 주먹이 인정사정 없이 제 몸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모험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서 저는 그저 무방비 상태로 그의 주먹을 받아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현관문 쪽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불호령이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내 이놈, 당장 그 손을 놓지 못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분노로 온몸을 떨고 계신 시아버님과 그를 부축하고 있는 아주버님, 그리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의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전화통화를 끝낸 직후 제가 급하게 시아버님을 이곳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저를 때리던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번지던 짐승 같은 분노는 순식간에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재수 씨, 세상에 괜찮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옳게 어쩌면 좋아. 입술에서 피가 나잖아요. 여보, 빨리 119 좀 불러요. 아주버님은 저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고 시누이는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찢어진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지는 와중에도 정신은 또렷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넋이 나간 얼굴로 어쩔 줄 모르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투자 설명회를 이 여자가 와서 전부 망쳐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주저없이 남편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집안을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너 미쳤냐? 내가 사람 새끼야? 어디 아내를, 내 아이의 엄마를 이렇게까지 때려. 정신 나갔어, 이 자식아. 형님, 그게 아니라. 닥쳐. 그때였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을 쿵 하고 내리찍는 소리와 함께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 들었다. 시아버님은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남편과 미나의 사진들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셨죠. 네가 저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서 집까지 사주고 임신까지 시켰다는 게 사실이더냐? 그리고 그게 들통이 나니 지금 이 새아가를 이렇게 짐승처럼 때린 것이고. 시아버님은 대답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는 듯 스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꼴을 보니 내 며느리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구나.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다시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모든 건 오해입니다. 다 저 여자가 꾸민 일이라고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더 이상 그의 말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무섭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네 이놈, 어디서 감히 헛소리를 짓거리느냐. 이제 넌 내 아들이야. 나는 너 같은 놈을 아들로 둔 적이 오늘부터는 없다. 내 놈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던 돈 전부 없던 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4년간 내게서 받아간 그 돈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전부 돌려놓으라.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을 내가 그래도 아들이라고. 시아버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편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여자도 뱃속의 아이도 제가 다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버지. 하지만 시아버지는 냉정하게 지팡이를 들어 매달리는 남편의 등을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썩 꺼져라 이놈아. 내 놈 꼴도 보기 싫다. 내가 내 돈을 가져다 사업을 한다더니 고작 이런 더러운 짓거리나 하면서 돌아다녀. 다시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말아라. 넌 이제 끝이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말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시누이가 다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며 그런 시아버지를 부축해 따라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자마자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이 끊어진 남편은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저를 돌아보며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내 인생을 전부 망쳐놓은 거라고. 그래, 오늘 그냥 다 같이 죽자. 남편은 다시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주버님이 남편을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완전히 잃은 남편은 아주버님마저 거칠게 밀쳐내고 제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벌컥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집 안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들은 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던 남편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제압당한 채로 아주버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형이 신고했어? 어떻게 형이 동생을 경찰에 신고해?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방금 여기 왔는데? 그때 저는 피가 흐르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신고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집으로 널 부르고 내가 미리 경찰에 신고해뒀다고. 서프라이즈다. 이 개새끼야.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제가 계획했던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나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재판은 제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미나는 법정에서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속이고 기만했는지 그 파렴치한 거짓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진술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님께서는 남편의 행동에 크게 분노하셨고 내게 연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며 원래 남편에게 투자하려던 거액의 돈을 모두 제게 위자료 명목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남편이 지난 4년간 사업준비 명목으로 받아갔던 돈을 모두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셨죠. 당연히 남편이 패소했습니다. 그 돈은 사업에 쓰인 것이 아니라 온갖 유흥과 다른 여자들에게 뿌려지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아버지께 거액의 빚을 갚아야 했고 득에도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해줘야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자 한때 잘 나가던 남편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알거지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나는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결혼을 빙자하여 자신을 속여 임신까지 시킨 죄는 법정에서도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저는 남편이 저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에 대해 특수상해 및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기, 특수상해, 가정폭력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5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의 대가를 저는 철저하게 치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저는 다시 미나를 만났습니다. 그때쯤 미나는 이미 아이를 출산한 후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미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잠든 아이의 작은 뺨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키우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도 불행한 운명을 짊어지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나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고아로 자랐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혼자 남겨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 아이만큼은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책임지고 이 아이한테는 세상 누구보다 큰 사랑을 주면서 키울 거예요. 불행하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제가 꼭 지켜줄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아이에게는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는 한 엄마의 굳은 결심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혼하며 시아버님께 받았던 돈의 상당 부분을 미나에게 건넸습니다. 이 정도면 아이랑 둘이 지낼 작은 집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거야. 그곳에서 아이 낳고 안정되게 살아. 미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사모님께서도 가장 큰 피해자신데. 아니야. 난 이 돈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러니까 이 돈은 너랑 내 아이를 위해 쓰는 게 맞아. 혼자서 애 키우는 거 정말 많이 힘들 거야. 그래도 집이라도 있으면 조금은 덜 힘들지 않겠어? 미나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저는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는 그저 무고한 존재였고 미나 역시 사랑이라는 거짓말에 속은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저는 그녀가 세상의 모든 편견을 이겨내고 아이와 함께 꿋꿋하게 잘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